오늘도 하루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지나간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과 이별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시를 쓰시고 그림으로 표현하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인이시며 화가이신 조병화 선생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조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요즘 건강이 괜찮으시죠? 네, 계속 괜찮습니다. 가을이라 더욱 좋으시겠습니다. 네, 뵙기에도 뭐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늙었죠, 진짜. 요즘도 작품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 뭐 살아있는 것처럼 시는 계속 네. 되니까 시를 안 쓰고 있으면 불안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걸 늘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늘 시를 쓰고 있을 때 네. 자기라는 걸 항상 인식하니까 네. 아 내가 시방 뭘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늘 하면 이게 계속 시가 계속되죠. 네. 조 선생님께서는 시를 쓰시면서 살아있는 걸 이렇게 찾으시는군요. 저는 삶과 이 시라는 게 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 시가 나를 항상 끌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시를 살고 있다고 그럴까 아하. 이런 편이 저에겐 맞습니다. 그냥 시 때문에 사셨군요. 시 때문에 시가 나를 구출해 줬죠. 이 다음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왜 시를 쓰게 됐느냐 그래요.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럴 때 최근에 쓰시는 건 어떤 시를 쓰시?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의 주로 테마는 네. 시간 문제. 네.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가 있다는 그 말하자면 배정된 그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 가느냐 이런 문제가 그 주 테마가 되니까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 거와 헤어지는 거와 사랑하는 거와 죽음이라는 거와 이러한 인간의 누구에게나 그 공통적으로 지니는 보편적인 하나의 생활 철학 네. 이런 것을 많이 깔고서 시를 짓고 있습니다. 네. 좀 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구약의 그 잠언의 생각이 나는군요.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네, 저도 잠언 읽어봤으면 참 좋죠. 예. 네. 참 좋은 그 시를 늘 계속해서 쓰셨는데 요즘도 학교에서 또 가르치시죠. 네, 요새 강의 맡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강의? 인하대학교에서 문과대학 학생들 강의를 맡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교단에 쓰신지도 벌써 오래되실 겁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과정 합하면 한 40년 되죠. 40년. 네. 아, 지금 저 사진은 언제 찍으신 사진인가요? 아, 네, 저거요. 네. 저건 이제 인하대학 문과대학 학생들하고 기념 촬영. 네. 뭐 때때로 할 때 우리 인하대학 문과대학 특징이 이제 탑입니다. 아, 그리고 네. 탑을 넣어가지고서 네. 큰 꿈을 살자 뭐 이런 걸로 늘 저걸 배경으로 해서 네. 사진을 찍고 그렇습니다. 네. 그 인하대학에서 가르치신 지 얼마나 되시나요? 한 22년 동안 경희대학에 있다가 네. 인하대학 간 지는 한 4년째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4년 전에 문과대학이 처음 거기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초대 그 문과대 학장으로 와서 문과대학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때 큰 꿈을 가지고 내려갔죠. 네. 고등학교는 언제부터 해방 직후에 제가 그 동경 가기 전에 네. 여기 학교가 경성사범학교. 네.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의 서울대학 사범대학인데요. 네. 거기서 모교죠. 그러니까 네. 동경서 나와서 거기서 물리 선생으로 스타트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6년제 인천중학교 좀 가 있다가 네. 그 서울고등학교 한 10년 있다가 대학으로 경희대학으로 갔죠. 네. 그 지금은 인하대학에 그렇죠. 인하대학 생활 행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참하고 착하죠. 조 선생님 모셨으니까 얼마나 네. 좋아하겠습니까? 학교 자랑해서 안 됐지만 교수님들이 훌륭한 교수님들이 참 많고 네. 고요해요. 네, 대학이 캠퍼스가 넓고. 네. 지금 그 모교가 경성사범이라고 그렇죠. 그러시는데 경성사범학교. 학교는 어디를? 지금 그 경성사범학교가 을지로 유가에 있는 그 벽돌집이 그게 네. 옛날 일제 시대 그 경성사범학교였어요. 네. 거길 나오고서 네. 동경 고등사범학교라고 이것도 아마 시방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근데 네. 들어가 참 힘든 학교였는데 거기 물리화학과로 갔어요. 제가. 물리화학이요. 네. 그럼 지금 하시는 시와는 전혀 네, 전혀 동떨어진. 다르죠. 어떻게 그게 탈선이십니까? 아니면 잘 되신 겁니까?
그걸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은 제가 그 시를 쓰게 된 그 동기가 되는데요. 아, 네. 그 동경고등사범학교는 현재 스쿠바 대학. 네. 우리 그 학생들도 많이 유학들 가고 그래요. 그렇군요. 스쿠바 대학인데 동경고사 물리화학을 공부하고 나왔더니 모교 그 경성사범학교에서 물리 선생이 없으니까 네. 좀 담당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기쁨을 가지고 그 경성사범학교를 갔습니다. 네. 이제 해방이 이제 돼 가지고서의 그때 이 방송으로 이런 얘기해서 좋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라가 굉장히 그 광복은 됐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혼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정부도 수립하기 전이니까 예. 좌익이니 우익이니 뭐 굉장한 그 수라장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경성사범학교에서 제 후배니까 또 오후에 나가서 럭비 코치도 하고 럭비도요? 네, 예. 거기서 이제 경성사범학교 럭비 선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생활 그 자체는 굉장히 그 참 뜻이 있고 재밌었지만은 사상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그럴 때 말하자면 그 동경고등사범학교의 물리화학을 과에 다닐 때는 네. 자연과학 계통으로 나대로의 하나의 나의 길을 하나 찾아보자 해서 큰 꿈을 가졌었는데 네. 그 꿈이 좌절이 되고 남의 책을 베낀 거를 일본말 책이죠 그때. 그렇죠. 네. 결국은 자연과학이니까 모두 세계 공통적이지만은 내용이 같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다 남의 것을 네. 가리키는데 불과하다. 네. 그건 나라는 게 없구나 말이에요. 아하. 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한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된 시간을 사는 데 있어서 그걸 충분히 살아가지고 나라는 걸 하나 건지려고 그런 게 꿈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꿈은커녕 현 생활 그 자체가 네. 입대과정 배운 모든 것이 내 자신을 끌고 가기도 힘이 들어요. 좌익이니 우익이니 뭐 전에 저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지만은 네. 하여간 나하고는 동떨어진 물결이기 때문에 아하. 순수하게 하나의 인간을 그 참 큰 인간을 꿈꾸고 막 슈바이서 같은 사람을 학교 시절에 참 좋아했는데 그런 인간을 꿈꾸고 나오다 보니까 모든 걸 그냥 맥히고 해서 참 고독해가지고서 시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막 얘기한다면 어느 제 내 꿈의 하나의 좌절, 아하. 그 깊은 상처, 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끔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 그 자체가 금방 시를 끄집어내진 못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시절에 내가 시를 많이 읽었어요. 그 시를 많이 읽은 까닭은 내가 문학이니 시인이니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시를 읽은 게 아니라 그 사춘기니 이럴 때 그 어둠을 내포들 때 내 자신을 크게 끄집어 올려주고 용기를 주고 쓸쓸할 때 위안도 해주고 그러한 그 하나의 그 자료랄까 친구로서 시를 많이 읽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10분 시간 그 노는 시간 같은데 이용하는데 시같이 그 좋은 게 없어요. 짤막짤막 하니까 그 10분 시간에도 몇 개 시를 읽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참 시간을 굉장히 아꼈습니다만은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그 아낀 시간 속에 많은 정신적인 하나의 그 자양분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얻는데 시집을 이용한 거죠. 많이 읽었어요. 그 처음에 나오신 네. 쓰신 시는 어떤 시였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타일에서 하니까 네. 처음 저 여기 쓸쓸해 쓴 게 소라예요. 아, 소라. 근데 소라도 그렇게 내가 이게 그 이렇게 써야지만 시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노트에다 베낀 것이 그대로 쓴데 까마 그 초기 시집에 알겠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그것도 하마 수정도 안 하고 지금도 제가 옛날 시를 쓰던 생각하면 그 시를 사랑합니다. 그럼 그 처음 쓰신 소라 네. 그것을 한번 좀 그럴 같이 때? 감상할까 합니다. 네, 소라 바다엔 소라 저만이 외롭답니다. 허무한 희망에 몹시도 쓸쓸해지면 소라는 슬며시 물속이 그립답니다.
해와 달이 지나갈수록 소라의 꿈도 바닷물에 굳어간답니다. 큰 바다 기슭엔 온종일 소라 저만이 외롭답니다. 그 소라라고 제목을 지으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때 당시에 내 자신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소라를 내 자신으로 해놓고서 큰 물결치는 쓸쓸한 바다에 소라 한 마리가 꾸물꾸물 살 때 그런 걸 보고서 그냥 그 제 자신의 그 물결치는 현실과 거기에 가냘픈 생명과 그럴 때 그 고독한 그 소라 그 고독도 그 제일 인간의 아픈 게 뭐냐면 꿈이 깨질 때가 제일 아픈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서 저 소라 그걸 우리 말로서 정말로 처음 쓴 시가 저겁니다. 네, 저게 처음 작품인데 1946년 그게 45년 우리가 해방이 돼 가지고 네. 그때 이제 우리 제가 경성사범학교 물리 선생하고 있을 때 내 학생들은 학생들로 이제 둘로 나눠져 가지고 뭐 학교 공기도 그럴 때 혼자 내 자신이 이걸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 나갈까 뚫고 나갈까 할 때 그 소라 같은 심정 꿈도 자꾸 굳어지고 젊었을 때 큰 꿈을 가졌었는데 그런 그 굳어가고 세월은 가고 막연한 또 현실이 그 하얀 그 쓸쓸한 그 겨울바다 같은 물결이 강한 그 속에서 조그마한 소라새끼 같은 자기의 입장 그걸 그대로 그려낸 겁니다. 그 우리나라의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실 뻔한 분이 소라 때문에 이렇게 아마 위대한- 전쟁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대로 가심 아마 그런 물리 계속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 재미도 있고 참 좋고 그랬어요. 이 시를 쓰셔서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하셨는데 뭐 위대하다 위대할 게 뭐 있습니까? 또 세상이 달라질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자연과학이라는 건 빨라요. 시방 뭐참 그 우주 시대가 됐지만 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기초과학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문단에 데뷔하신 게 이제 그때부터 저렇게 소라 같이 이제 그런 스타일의 쓸쓸한 시들을 네. 주로 자기 자신을 그리면서 그 쓸쓸한 시를 쓸 때 쓸쓸한 자기를 위로가 돼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숨을 쉬다가 어느 시인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작고한 장만영 씨가 그때 산호장이라는 좋은 출판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때 거기서 출판을 해준 것이 1949년 7월입니다. 네. 그것이 말하자면 저의 데뷔 시집인 동시에 그게 시인으로서의 출발입니다. 그첫 그때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이 네. 막 김광균 네. 또 이 박인환 네. 또 소설가 이봉구 네. 도시파 소위 모더니즘이라는 그 그룹들의 계열들이 이렇게 주위에서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며 이제 그 한국의 현대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전 주로 그 한국의 시인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죠. 주로 읽는 것이 일본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서양의 시인들 걸 읽으시니까. 그럴 때 조금 저 친구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네. 말하자면 만져보면서 살살 현실을 살아가는 걸 배워 뭐 그런 게 저희 시의 스타트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첫 번 출간하신 책의 시집이 그 시집 이름이 버리고 싶은 유산입니다. 네. 그때 그 장장을 갖다 김경린 네. 지금도 잡지 같은 데서 모더니즘의 대가로서 네. 현존하고 있는. 네. 근데 그 김경린 씨는 그 일본 시대 그 일본 말로 동경에서도 그 모더니즘 그룹에서 시를 쓰고 그랬어요. 그분이 장정도 해주고 그 장만영 씨랑 김광균 씨랑 그 다 같은 그 도시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호흡하면서 명동에도 들락날락하면서 인생 사는 걸 다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시집은 몇 권이나 안 했었습니까? 지금 건 작년에 낸 머나먼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6권째니까 아하. 소위 그 오리지널 창작 시집만은 26권이 됩니다. 26권. 네. 그럼 미리 말씀드리죠. 왜 그렇게 냈느냐? 예. 맨 먼저 얘기대로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은 네. 사는 그 자체가 납니다. 내 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나고 아하. 또 나의 생활 변화에서 밤낮 거기서 하나의 그
갭 속에서 내 그 모든 걸 끄집어내니까 그런 게 시가 자꾸 나오게 돼요. 아, 네. 지금 이것이 네. 요거는 저기 이건 저 정음사에서 낸 게지만은 네. 그거는 선시집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것이 21권인가 그 시집가장에 거기서 그 저희 뽑아온 선시 셀렉션이죠 이거. 아 네. 이런 그렇군요. 스타일의 그 저 선집은 많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그럼 그동안 이제 문단에서 쭉 활약을 하셨는데 네. 물론 그 활약하신 게 대단하신 걸 저희가 알지만은 대충 좀 네.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그 스타트가 그랬고 네. 출발이 그랬지만은 소위 조직 생활이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단 단체 생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초창기에 외롭기도 하고 또 단체 생활을 왜 안 했느냐면 내 혼자 살기도 바쁜데 네. 그 협회 들락날락하는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54년도에 우리 한국 팬클럽이 국제 팬클럽에 정식으로 가입이 돼 가지고 55년도서부터 이제 정식 우리 대표들을 파견했습니다. 런던 대회에서부터 54년도는 모윤숙 선생이나 변영로 선생, 이현구 선생인가 네. 뭐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가입을 시켜놓고 네.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에 나보고도 팬클럽에 가입을 하라고 그래서 그건 국제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숨통이 해외로 뚫릴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입을 한 것이 제일 먼저 가입한 것이 국제 팬클럽이에요. 아, 네. 그래가지고 양중에는 제가 서울 대회 1970년에 제 37회 국제 팬 대회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관계로 이제 친한 사람들 관계로 그 조직에 있어서 네. 재정부장 돈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재정부장을 하라고 그래서 재정부장도 하면서 열심히 그 팬을 위해서 네.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시인 대회라는 게 있어요. 네. 곧 이번 그 10월 14일서부터 20일 네. 모로코에서 아, 네. 제 7회 세계 시인 대회가 열립니다만 그 이번에 좀 우리나라에도 왔다간 그 세네갈의 생골 네. 그분이 대회장으로 돼 있고 그 스폰서는 모로코 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네. 크지만은 그 대회가 서울에서도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대회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관계로서 세계 시인 대회 네. 그런 관계를 제가 맡고 있죠. 네. 저 사진이 언제? 사진 저것이 1976년도 네. 미국 볼티모어에서 제 3차 세계 시인 대회가 있었을 때 네. 뜻하지 않게 서울에서 자꾸 열어달라고 그래요. 아, 네. 그러면 우리 민간 단체는 돈도 없고 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정부에다가 전화를 넣었습니다. 네. 이거 자꾸 허래는데 어떡하냐? 네. 그럼 좋다. 우리나라의 발전상도 그만큼 우리도 고속도도 뚫리고 그러시니까 그렇죠. 배주자. 그게 가져라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저희 저걸 선언하는 거죠. 서울대회 서울이, 한다. 네. 많이들 와다오. 네. 그 사진입니다. 저. 그러시군요. 네. 네. 좀 좋은 선생님이 쓰시는 시는 여러 가지 그 깊이가 있고 그렇지만 특히 그것이 좋은 선생님 주변에서 얻으시는 주제라고 그러셨고 네. 삶과 죽음이라든지 사랑, 이별 이런 거를 많이 다루시는 듯한데요. 네. 혹시 제가 착각이 아니라면 왜 그런 주제를 다루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시를 네. 막 솔직히 얘기해서 문학을 위해서 시를 쓴다는 생각이 거의 없어요. 네. 살기 위해서 쓴다. 아하. 내 자신을 지키고 네. 내 자신의 그 존재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네. 항상 내 주위에 아.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강연에도 댕기겠지만은 네. 나는 내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아는 얘기는 못해요. 뭐 아는 체 한다든지 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 지금 대학 생활을 지금 합니다만은 굉장히 조심해 가지고 내가 아는 거 네. 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 네. 행동에 있어서나 그 언어에 있어서나 또 내가 실천한 거 네. 이거 아니면 그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 그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항상 자유스럽게 네. 쓰고 싶을 때 나오는 것이 그런 게 아닌가. 아하. 그런 게 뭐를
내가 이걸 시를 하나 쓴다. 네. 이런 의식이라는 게 없고 네. 그때 느낄 때 확 뭔가 그 한마디가 나올 때 그것이 그때 내 현실에 아주 부합이 되는 언어가 나올 때 아하. 그걸 중심해 가지고 시를 만들고 그럼 그 그러죠. 시어의 선택을 그때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생활 그 자체에 흘러가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말 같은 거 아, 말하자면 사전을 찾는다든지 네. 또 이 말을 갖다가 쓰면 유식하게 보인다든지 네. 이런 게 안 오고 네.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네. 매력 있는 말 그 대신에 네. 예? 너무 낡은 말이 아니고 또 낡은 말을 쓸 때는 그 앞뒤에 그 문장 속에다 넣어서 네. 그 말을 갖다가 새롭게 소생시키는 그런 작업도 하면서 되도록이면은 우선 내가 이해가 되고 이 다음 훗날에도 부끄럽지 않게 내가 왜 해필이면 그렇게 아는 척 말을 썼을까? 그걸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으니까 항상 생활 속에서의 말이라는 게 나오죠. 작품 재결하시면 역시 앞과 뒤를 언제나 생각하시는군요. 많이 생각하죠. 그러시겠군요. 일관돼서 먼 훗날에 그러시겠죠. 내가 이 세상을 참 내 생명을 다 쓰고 떠날 때 부끄럽지 않게. 조 선생님 지으신 시 참 많이 있는데요. 네. 한 편만 조 선생님 직접 낭송해 주시면 아, 저희가 그래요? 참 듣기가 이것도 초창기에 그러니까 버리고 싶은 유산이라는 걸 내 가지고 또 한 반년 만에 또 한 묶음이 됐어요. 네. 그게 제2시집 하루 만에 유한인데 그 속에 있는 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 시가 언제 나왔느냐면 1950년 6월 25일 날은 동란이 난 거 아닙니까? 네. 이 시집은 언제 나왔느냐면 4월 13일 날 냈어요. 1950년 4월 13일 날. 그런 게 뭔가 그 불안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 외국의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인이라는 건 그 현실에 높이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아주 성능이 좋은 민감한 안테나를 높이 세워가지고 먼저 그 불안을 느끼면서 네. 그걸 갖다가 대중들에게 하나의 좋은 말로서 전달하는 작업을 한다는 이런 말도 있는 것 마찬가지로 뭔지 또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 불안감 아하. 그 현실의 생존의 불안감 이런 게 쭉 느껴오는 거죠. 그때 그 시집 이름도 하루만의 유한입니다. 인생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네. 그것이 하나의 인생이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제 실론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 책을 두저 읽어보니까 아레상더 포프인가 그 영국의 시인이 네. 그런 얘기했어요. 하루의 생은 잠이 그걸 가져가고 아하. 인생의 생은 죽음이 그걸 가져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쩌면 똑같은 하루 만에 유화를 그때 내하실 때 그런 시기로 그럼- 항상 죽음과 떠나는 거. 그때 낙엽길이 모여 산다는 시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시고 이거 독자들이 또 좀 많이 있습니다. 왜 낙엽길이 모여 사느냐 할 때 그때 서울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낙엽이 확 쏟아져 있어요. 아 밤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낙엽을 누워서 잤구나. 낙엽 보는 게 낙엽끼리 또 서희들끼리 모여서 사는구나. 그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민족이 그때 우리 견해들이 좌익이고 이거 싸울 때 너도 낙엽이고 너도 낙엽이다. 우리 싸울 필요가 없잖느냐. 막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갖다 낙엽이로 비유했죠. 쓸쓸한 존재들. 뭐 대수롭지 않은 존재들인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하나. 그럼 조 선생님 자작신앙. 근데 시방 생각하면 이제 시방 큰 대국이 경제 대국이 자꾸 돼 가니까 조금 달라집니다만 그때 정말로 그 좌익이고 이거 싸우는 그 자체가 물론 국가 건설하기 위해서 저들끼리 주장이 있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인물들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낙엽끼리 낙엽끼리 이제 그래서 박수를 한번 맞아. 아니 뭐 박수 근데 학생들 젊은 학생들에게 이거 쓸쓸한 이미지를 줘서 안 됐지만은 그때 당신 그랬어요. 갈 길도 없고 6.25 동네는 터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오둔에도 그 불안한 연대라는 오둔의 시가 있어요. 2차 대전장 직전에 그 쓴 시집이요. WHO 오둔의 시집. 그렇게 뭔가 시인이라는 것은 뭐 옛날엔 예언자로 행동을 했지만 힘은 없고 다만 느끼고 불안을 느끼며 이제 그런 생존에 대한 불안이죠. 그때 낙엽끼리 모였었는데 오래간만에 낭송하는데 부탁합니다. 네. 낙엽끼리 모여 산다. 낙엽에 누워 산다.
낙엽끼리 모여 산다. 지나간 나를 생각지 않기로 한다. 낙엽이 지는 하늘가 가는 목소리 들리는 곳으로 나의 귀는 기웃거리고 얇은 피부는 햇볕이 쏟아지는 곳에 초조하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에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가까이 가는 곳에 낙엽이 진다. 아, 나의 육체는 낙엽 속에 이미 버려지고 육체 가까이 또 하나 나는 슬픔을 마시고 산다. 비 내리는 밤이면 낙엽을 밟고 간다. 비 내리는 밤이면 슬픔을 디디고 돌아온다. 밤은 나의 소리에 차고 나는 나의 소리를 비비고 나를 샌다. 낙엽끼리 모여 산다. 낙엽에 누워 산다.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에 슬픔을 마시고 산다. 이 주 테마는 맨 끝에 줄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되잖아요, 자살.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마시고 산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라는 건 생명 그 자체가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뜨거운 동경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시를 낳게 만들고 우리를 살게끔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끝줄에 그런 지금 참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에 슬픔을 마시고 산다. 그런 쓸쓸한 시를 썼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런 그 쓸쓸한 시 더욱이 깊어가는 가을밤에 좋은 선생님 시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약간 울적해지는군요. 그 저희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왜 자꾸 이런 현실에 쓸쓸한 시를 쓰냐 그러지만은 쓸쓸할 때 쓸쓸한 시를 읽을 때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사실은. 네. 희망, 꿈 그거는 좀 말하기 힘든 단어들이죠. 제 생각은 그러게 말씀이에요. 그 시와 계절과의 관계 지금 말씀해 주신데 시와 젊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라는 건 워낙에 늘 젊은 거 아닙니까? 그건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하나의 젊은 그대로. 젊다는 건 뭐냐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졸업생들 보고 그럽니다. 종강 4학년 종강 시간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회 나가서 무슨 직업을 갖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무원이 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젊게 삽시다. 젊게 사는 것은 늘 마음속에 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의 그 불씨를 항상 꺼지지 않게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 자체는 워낙에 이게 정말로 철학 중에 철학을 이끌어가는 게 그 시의 불꽃이라고 생각하고 시의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선생님 쓰신 시 가운데 사랑 얘기도 많이 있고 네. 또 여인에 대한 얘기도 가끔 네네. 나오는데요. 네. 시와 여인은 어떤 관계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크게 그 감명 깊은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중학교 시절에 시집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특히 네. 괴테 그 파우스트에 나오는 말인데 맨 끝줄에 이런 게 나옵니다. 파우스트에 영원한 여성은 항상 우리를 끄집어 올려준다. 그 말 자체가 항상 나를 끄집어 올려준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로 저의 곁에 있는 여인들 또 그런 그 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항상 그 자극을 주고 그 참 끄집어 올려주는 그런 작업은 고마운 분들이 있죠. 조 선생님 연애도 해보셨습니까? 그게 하나의 연애 감정이 아닐까요? 그럼 조 선생님 그래서 쓰신 제가 생각하는데 역시 그 연애, 사랑 이런 것은 그 이성 간에거나 동성도 호모는 아니지만은 네. 남자끼리의 친구죠. 그렇죠. 그럴 우정. 때는, 할 때는 항상 피차간에 끄집어 올려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랑, 네. 그런 우정 이것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명동에서 이제 그때 그 참 수복 전에나 수복 후나 지금은 명동은 상가로 변해버렸지만은 예술가들이 모인 데는 돈은 없어도 그 정신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싼 술을 먹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시오 예술입니다 할 때 그것이 하나의 그 마지막에 곁들인 되면 친구로서의 사랑이고 위안이고 그렇죠. 그리고 앞날을 열어주는 뭐 용기 같은 게 아닌가. 근데 이성 간의 사랑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핵심이 아닌가.
전 쓸쓸할 때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언어로서 네. 그 책으로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읽어 볼 때 그 시절 예를 들면 사랑이 가기 전에는 시집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때 뭐 공전의 베스트셀러라고 그것이 언제냐면 1955년에 수복하고서의 그 그냥 폐허가 된 그렇죠. 명동거리 이럴 때 그게 탁 나오니까 이런 그 자체도 아마 좋았을 거예요. 사랑이 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 시 해석도 달라지지만은 그 폐허의 거리에서 사랑이 가는 시집이 나올 때 누구나 그걸 그냥 누구나 그런 쓸쓸한 속에서 쓸쓸한 사랑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다. 이게 내 마음 조화 무게가 썼을 뿐이지 이거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다 해서 그 후에 많은 그 졸업생들한테 많은 선생님 제가 사랑할 때 선생님 시집 그 사줬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걸 뭐냐면 그 환경이 네. 독자하고 시인과 네. 독자가 갇힐 때 하나의 그 언어가 침투하는 소위 그걸 하는 그런 그 통로가 그런 게 수없이 열리지 않나. 그렇다면은 시와 인생, 시와 생활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시가 네. 유심히 또 교실에서 제가 시를 다루고 있으니까 네. 싫은 시나 싫지 않은 시나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서로 시인으로서 반성하는 기에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시를 쓰는 학생들이지만은 모르는 시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중학교 시절에 내가 시를 읽은 건 즐거워서 읽었습니다. 네. 읽으면 머리에 쑥쑥 들어가고 참 즐겁고 그것도 외기도 하고 그 혼자 여행할 때도 혼자 외성. 그런데 요즘에 외울 수 있는 시가 얼마나 되나 이런 걸 반성하면서 내 시도 물론 반성하면서 합니다만은 그렇게 그 모르는 시라는 거 독자가 없는 시. 네. 독자가 없는 시라면 또 이 시인들이 읽어서 너는 뭐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실로 독자가 이해하는데 곤란한 시. 네.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실험 단계에 있어서. 그러나 정말로 멋있는 시라는 것은 읽어서 금방 훅훅 들어오는 시. 이 젊은 사람들 누구나 웬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읽으면 훅훅 들어올 수 있는 시가 우리 현실에 필요한 거 아닌가. 그게 인생이요 시요 문학이요. 문학에 따로 있는 거라 아닙니다. 문학은 인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통하지 않는 문학은 그게 어떻게 인생을 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쓸 때 저도 하나 이렇게 쓸 때 그 먼저 이거 이상하게 됩니다만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옛날엔 그런 걸 생각 안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내가 시를 쓸 때 뭐냐면 내 시가 어느 그 옛날에 내가 고독해서 시를 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헤르망 헤세나 릴케나 뭐 그런 뭐 로바르토 프로스트나 이런 걸 쫙 읽었을 때 즐거워서 읽었어요. 그 연기도 없고 그랬는데 그러한 내가 그 사람들의 시를 읽고 느꼈던 희열 같은 것을 느껴줬으면 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런 걸 은근히 바라며 그러려면 우선 시가 멋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이 말이에요. 같이 생각하는 테마에 돼 갖고 소재도 비슷이 우리 현실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시라는 건 상상의 세계고 하나의 그 창조의 세계다 하지만은 그 이기 전에 현실인 동시에 그 현실의 창작 그리고 창조에 연결되면 더 좋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독자에게 무언가 느끼게끔 하려고 저는 사실 많이 애씁니다. 왈 그것을 시의 생명이라고 봐도 제 자신은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저희 고도한 시가 차원이 높아서 네. 그래가지고 독자가 못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러나 순수한 시라는 건 독자들 다 민감하게 그 부딪히게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러면 안 읽히는 시, 그 시는 뭐냐? 그렇죠. 그럴 때는 시인의 미숙한 그런 판단, 현실 판단. 요새 참여 같은 시도 저도 저희 배고 부산 가가지고 백악의 짐실이라는 제3시집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학생들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주점이라는 걸 쓸 때 눈 내리는 주점에 기어들어 나를 마신다 이런 자학적인 거 그 현실에 부딪혀 가지고 일체의 수속이 싫어 그럴 때마다 가슴을 뚫고 두는 우울을 견디지 못해 눈 내리는 주점에 기어들어 나를 마신다. 하나의 현실을 부딪히는 거지만은 그렇지만 학생들 때 이제 읽혀주면은 그 왜 선생님
술집에 들어 술을 마시지 왜 나를 마십니까? 근데 이렇게 왜냐면 그때 사항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이제 그 현실건데 현실을 시인 자체가 잘못 해석해 가지고 쓰는 경우는 아하. 시인이 그런 좋지 않은 알겠습니다. 독자에게 좋지 않은 걸 전달. 부정적인 거군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그 선생님 쓰신 시 사랑은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네, 네. 그거 좀 같이 감상해 그게 아마 1969년도 69년에. 뭐 내 고향 먼 곳에 그 속에 들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잠시 같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구름이며 보이지 않는 바람, 인간이 사는 곳에서 돈다. 사랑은 소리나지 않는 목숨이며 보이지 않는 오열, 떨어져 있는 곳에서 돈다. 주어도 모자라는 마음, 받아도 모자라는 목숨. 사랑은 닿지 않는 구름이며 머물지 않는 바람, 차지 않는 혼자 속에서 돈다. 조 선생님께서 사랑을 혼자만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시 내용이 저의 사랑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러세요? 좀 아주 무한대 사랑을 하시는데 그게 그-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 여러 가지 그 취미도 다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림이 또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기 이거 새로 내신 거죠? 네, 이번에 한 2주일 전에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세계 일주 하실 때 25년간 쭉 해외 여행하면서 네. 그린 것이 한 400매 대 스케치가. 아, 거기서 400매. 143매 뽑아가지고 맺는 겁니다. 네. 지금 요 그림은 이게 네. 언제 그 그레스 루프라고 그 저희 강영헐 씨, 네. 우리나라의 그 초당 네. 그분의 집에 가실 때 그린 겁니다. 네. 이것이 1966년입니다. 네. 이것도 그 무렵입니다. 아, 네. 이건 워싱턴이죠? 네네. 네, 국회의사당 네네. 참 이런 그림을 400 한 400매 400 가지고 였죠. 있죠. 그 속에서 143매를 뽑아가지고 네. 그때 그거 이렇게 좀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세계 일주도 몇 번 하셨겠습니까? 한 10여 번 했죠. 아이고. 한 15번 했습니다. 그 조 선생님께는 정말 그 세계가 지구촌이군요. 남쪽 그렇죠. 뭐 사실 지구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지만 참 지구촌까지 좁아졌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은 언제 찍으신 사진입니까? 저게 미라보 다리입니다. 1969년입니다. 네. 미라보 다리 아포리네루의 시에 유명한 저 다리가 서 계신 보잘것 없지만은 여기 이제 문학 작품으로 유명하니까 서 계신 모습이 사랑을 하시고 혼자 외로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저 사진은 저게 저 파리 몬파르나스에 있는 보드레르의 무덤입니다. 저렇게 죽어서도 심각해요. 그런 보드레르. 말씀이에요. 네. 아마 조 선생님 시를 못 들어서 더 심각하게 이렇게 네. 누워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 밖에도 운동을 아까 럭비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 네. 조금 들었는데 어디 여기 시만하신 게 아니라 럭비도 경성사범학교 1학년서부터 동경 고등사범학교까지 럭비 쭉 하고요. 하셨습니까? 네. 그 럭비는 참 좋아요. 아, 그래서 그걸 쭉 하면서 협회 이사도 하며 네. 네, 그 선수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거기서는 뽑아보면 저 도시대항 그 선수 생활 거의 한 10년 됩니다. 네. 저 사진은 그 당시에 저거는 찍으신 일본 1975년이니까 네. 한 9년 전인데 일본 40 이상이 된 그 선수들이 그 자기네 부록 팀이라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네. 그게 우리 협회 보고 시합을 해달라고 그래서 옛날 뛰던 일본 선수들이 있어서 같이 뛰었을 때 네. 제 포지션이 우윙이에요. 그 우윙으로 뛰었을 때 사진입니다. 저게. 네, 노장들만 모이셨군요. 그런 게 9년 전이죠. 저게. 9년 전이죠. 네. 아니 조 선생님 럭비 하신 건 오늘 처음 아,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마 가까이 계신 분들은 잘 럭비 아셨겠지만 운동은 인기 종목은 아니지만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 말씀이에요. 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조 선생님께 뭐 말씀 저것도 그때 사진이- 하는데 네. 예 잠시 말씀을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혜실 아나운서가 수고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시인이 아니라도요. 누구나 한 번쯤 시를 쓰고 싶고 또 시집을 한 번쯤 펼쳐보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즐겨 찾게 되는 그런 시를 많이 써주신 시인 조병아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여기 함께 나와주신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네, 선생님이 쓰신 시의 세계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아주 그 폭언 짙어지면 연한 회색이라고 그럴까요? 막 색깔로 한다면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색적인 건 전 못해요. 약해서. 그래서 아마 그만큼 오래도록 사랑을 받는 시인가 보죠. 네, 다음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어요? 저기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좌우명을 갖고 생을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요 교스토리 글씨를 써달라면 써주는 게 있습니다. 큰 대자, 바다 양자, 대양, 일주, 하나의 조그만한 배, 큰 바다에 떠 있는 조그만한 배다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용기와 기술과 판단과 능력이 없으면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 그 좌우명을 가지고 항상 긴장하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사는 대양일주 그런 걸. 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랑과 만남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셨는데 혹 젊은 시절에 특정한 한 여인을 대상으로 하여 글을 쓰셨는지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닿지 않는 사랑 그런 거 그게 내 자신을 키워준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없나 본데요. 자, 전 더 늙어야죠 이제. 네. 자,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저기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만남이라든가 이성 교제에 대해서요. 선생님께서 평소에 들려주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젊은 사람으로서 좀 듣고 싶은데요. 요즘에 그 윤리관이 대단히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은 늙은이다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실로 우리 젊은 사람들 권하고 싶은 사랑의 스타일이라는 건 아까 그 괴테의 그 파우스트에 나오는 같이 영원한 여성은 항상 우리를 끄집어 올려주는 사랑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그 힘이 되는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스러 금방 만져가지고 바스러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선생님 그 뒤에 계신 여자분이 어떤 분일까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자, 또 있으십니까? 질문하실 분? 연작시를 쓰실 때요. 시의 제목하고 구상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구상을 계속 하신 것 중에서 하나하나 시상을 뽑아서 쓰시는 건지요. 아니면은 순간순간 떠오르시는 시상을 제목 그 전작품의 제목이라든지 그 시상하고 연결을 시키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그 질문 참 좋습니다. 제가 연작시를 시집이로 밤의 이야기라는 게 한 묶음이 연작시. 요즘에 많이 나가고 있는 남남이라는 게 연작시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입대과정이 나의 그 생애를 딱 해놓고 거기서 일어나는 걸 그게 큰 그 테마는 하나입니다. 거기서 시 하나 하나가 그걸 운반해 주는 거죠. 그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만하지 않고 한 테마로 일관하는 거. 아까 좀 말씀하려고 그랬지만 한 시가 성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통일과 조화와 그 리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현대 시인들이 그걸 부정하고 있지만은 역시 리듬 그리고 통일 그리고 조화 그리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성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선생님 아까 젊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참 네. 제가 뵙기에도 뭐 젊으신 건 확실한데요. 네. 호적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1921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64세입니다. 그 계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습니까? 네. 가족은 누구신가요? 네. 저희 시방 일남 삼녀가 있습니다. 네. 네. 다 이제 장성하셨겠죠. 그렇죠. 큰 아이도 이제 미국서 대학 선생하고 네. 장녀도 미국서 의사하고 네. 그리고 둘째, 셋째는 여기서 사업가 부인이 돼 있고요. 아, 네. 그런 게 시방 두 늙은이만 살고 있죠. 네. 해화동에서. 네. 사모님께서 이 방송 들으셨겠죠?
글쎄 이 시간에 아마 자고 있지 않을까요? 11시. 그 아까 그 자고 여인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게 자고 있어야지 뭐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 하실 계획도 원대하시고 또 포부도 크시겠는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시가 나올 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또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은 실보담도 더 즐거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그림보담도 어려워요. 그런 걸 생각할 때는. 그래서 참 좋은 작품이 나올 때는 그렇게 젊어지고 즐겁고 그리고 누구 때 배우고 싶은 문학 청년 같죠. 그러니까 시방 내가 문학을 시작했을 때나 시방이나 다 똑같이 문학 청년 같은 기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나 당황하고 있는 것은 조 선생님을 시인으로 소개해야 되려는지 네. 화가로 소개해야 되려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의 인생에 크게 보면 여객이죠, 뭐. 여객인데 그 여객을 뭘로서 가지고 뭐를 미천 가지고 지내느냐, 시와 그림. 역시 그것이 나의 미천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의 시와 그림은 사실은 하나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그림대로 테마가 다르고 시는 게 아니라 한 세계를 하나는 색깔로, 하나는 언어로. 언어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환 저희 서로 문답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림은 서로 각자 느끼게끔 만드니까 그런 걸. 네. 참 시와 그림 하나의 여객으로서 이 따우에 계시며 또 시와 그림으로 살고 계시고 시와 그림을 위해서 태어나신 조병화 선생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